하루에 1조 원. 이게 참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 누군가 매일 1조 원씩 현금을 허공에 태워버린다면 우리는 당장 미쳤다고 뜯어 말릴 겁니다. 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심장부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시는 가장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자료들은 최근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45조 원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예고에 관한 기사와 연구 리포트들입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갈등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AI 반도체 패권을 두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는 지금 이 거대한 파열음이 우리 경제와 자영업자들의 삶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프닝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도대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공장을 멈춰 세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시장과 학계에서도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감정을 배제하고 현재 상황을 팩트 위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초기압 노조를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1일부터 18일간 파운드리와 메모리 생산의 핵심 거점인 화성, 평택 등 5개 사업장 라인을 전면 멈춰 세우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18일이나요? 반도체 공장을 그렇게 오래 세운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네요. 네, 엄청난 기간이죠. 물론 자료들을 살펴보면 노조 측이 이런 극단적인 차들을 꺼내든 배경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최근 넉 달 동안 핵심 인력 200명가량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아, 치명적인 인재 유출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노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반도체는 결국 두뇌 싸움인데 우수한 인재를 붙잡고 핵심 기술 유출을 막으려면 타사 수준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 예고의 기저에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보상 체계의 구조적 불만과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정당한 보상 좋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아야 하고 핵심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건 자본주의와 기업 경영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선배님들, 시장과 언론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그 요구하는 보상의 규모입니다. 네, 바로 그 숫자가 논란의 중심이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고 있길래 파업이라는 배수의 진까지 치게 된 겁니까? 노조의 핵심 요구안을 들여다보면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의 실체를 시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계산해 보죠. 현재 진군가에서 추산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300조 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15%를 적용하면 무려 45조 원에 달합니다. 아, 잠깐만요. 45조 원이요? 네, 맞습니다. 노조원뿐만 아니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해봐도 1인당 5억 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1인당 5억 원이라니 참 기가 막히는 숫자네요. 이 45조 원이라는 숫자가 산업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비교를 해드리면요. 삼성전자가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쏟아붓는 한 해 R&D, 즉 연구개발 투자비가 약 37조 7천억 원입니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보다 당장 나눠달라는 성과급이 더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42만 명의 개인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에게 돌아간 1년 배당금이 11조 원인데 그 4배가 넘습니다. 과거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할 때 쓴 대금이 9조 원이었거든요. 세상에. 하만 같은 글로벌 기업을 5개나 인수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자료를 보면 시장 분석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중 일부는 내년 봄에 뿌릴 씨앗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네, 당연한 이치죠. 그 씨앗이 기업 입장에서는 R&D와 설비 투자일 텐데요. 분석가들은 지금의 요구가 당장 배가 고프니 내년 농사지을 씨앗마저 오늘 저녁 가마솥에 다 털어놓고 밥을 지어 먹자는 격 아니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회사 정체가 벌어들인 이익을 미래 투자보다 성과급으로 더 많이 나누는 게
장기적으로 가능하냐는 뼈아픈 질문이죠. 하지만 노조 측의 시각을 담은 자료들을 보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씨앗을 먹어치우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 수년간 헌신하며 혹한기에도 밭을 익은 대가를 요구하는 생존권과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혹한기에 고생한 몫을 달라는 거군요. 네. 다만 이번 1분기 5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의 이면을 뜯어본 리포트들은 이 수익의 원천을 조금 다르게 분석합니다. 글로벌 디램 가격표를 보면 16GB DDR5 디램 현물 가격이 1년 새 무려 598%나 폭등했습니다. 598%요. 거의 6배가 뛰었네요. 단순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량을 6배 눌린 게 아니라 물건값이 6배 비싸졌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AI 붐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극단적인 시장 슈퍼사이클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지난 5년간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에 242조 원, R&D에 148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누적해서 투입해왔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15조 원의 적자가 났던 혹한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버티고 투자한 결과라는 거네요? 즉, 학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눈부신 실적이 현재 임직원들의 훌륭한 노동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막대한 자본의 위험 감수와 과거부터 누적된 장기 투자가 만들어낸 융합적 결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몫을 전부 노동의 대가로만 치환하여 45조 원을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선배님들도 뼈저리게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내가 오늘 땀 흘렸다고 내일 당장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몇 년 전부터 피눈물 흘리며 공장 짓고 기계 사놓은 게 이제야 시대의 운과 타이밍을 만나서 터진 건데 양측의 인식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죠. 만약 이 요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예고한 대로 18 동안 정말로 반도체 공장이 멈춰 선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눈앞에 떨어지는 물리적 타격은 대체 왜 하루에 1조 원씩이나 발생하는 겁니까? 자동차 공장처럼 기계 끄고 퇴근했다가 다음날 다시 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공장은 일반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른바 팹이라고 불리는 생산 라인은 진공 상태, 일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수십 가지의 화학 물질이 24시간 365일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아예 멈추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만약 이 라인이 한번 멈추면 단순히 전원을 다시 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관에 굳어버린 화학 물질을 씻어내고 미세 공정의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합격품의 비율을 파업 이전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최소 수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와, 기계가 멈추는 시간뿐만 아니라 정상화되는데 걸리는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설비 복구 시간과 생산 차질을 감안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 약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최소 20조에서 30조 원의 매출이 증발하고 영업이익만 최대 10조 원이 날아갑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네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책임지는 핵심 엔진이 통째로 멈춰서는 겁니다. 하루에 1조 원. 오늘 하루 길거리에서 식당 하시고 매장 지키시면서 10,000원, 20,000원 벌기 위해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팍팍한 현실과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까? 네, 현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밖에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려고 버티고 있는데 수출 최전선에서는 하루 1조 원을 허공에 태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바보가 아닌 이상 파업을 하면 수십조 원이 날아간다는 걸 다 알 텐데 왜 자꾸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겁니까? 타협을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그 답답한 심리 구조를 학술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분석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가 이번 사태를 분석하며 힉스 패러독스라는 경제학 개념을 인용했는데요. 힉스 패러독스요. 그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노사 양측 모두 파업이 막대한 손해라는 걸 압니다. 그럼 파업 전에 파일을 나누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그런데도 파국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요? 네, 회사는 성과급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미래에 대비해야 할 진짜 경영 리스크를 노조에 100%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조는 자신들이 파업의 고통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진짜 마지노선이 얼마인지를 꽁꽁 숨기고 일단 과장된 요구를 던집니다.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이거 마치 명절에 고속도로 막힐 거 뻔히 알면서도 남들이 안 가겠지, 내가 먼저 치고 나가면 되겠지 하고 다 같이 차 끌고 나왔다가 결국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서로 진짜 패를 안 보여주니까 엑셀을 밟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못 밟는 치킨 게임을 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로 정보를 숨긴 채 누가 먼저 양보하나 보자며 대치하다가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힉스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에서 우리끼리 빵빵거리고 싸우는 동안 옆 국도로 쌩쌩 달려가는 경쟁자들이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 아닙니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30조 원 손실보다 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송원재 교수의 리포트와 대만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인 재무 손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뇌관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사 이탈과 시장 지위 상실입니다. 아, 고객사들이 떠나는 거군요. 지금 시장은 AI 칩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칩의 성능 이전에 바로 공급의 안정성입니다. 고객사라면 엔비디아나 AMD, 애플 같은 거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파업 리스크를 그렇게 예민하게 봅니까? 상상 이상으로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 AMD는 아예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기업 ESG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는 분기와 반기 단위로 공급업체의 생산 안정성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 물량 배분에 직접적으로 꽂아 넣습니다. 물량을 아예 안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파업 리스크가 불거져서 납기일을 못 맞출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다. 고객사들은 망설임 없이 대만의 TSMC 같은 대체 공급선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아니, 선배님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자전거 페달 밟기랑 똑같습니다. 멈추면 쓰러지고 1, 2년만 공급망에서 삐끗하면 영혼이 끝장나는 사활의건 전쟁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간 싸움이죠. 고객사가 한 번 떠나면 나중에 다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동네 마트 바꾸듯이 거래처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번 파운드리 공급사를 바꾸려면 새로운 공정에 맞춰 반도체 칩을 밑바닥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군요. 테스트 물량을 뽑아보는 데만 막대한 비용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전환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한번 떠난 고객은 어지간해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이 바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만 언론들이 그렇게 신이 났군요. 대만 언론들이 벌써부터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대서특필하며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글로벌 협상력까지 높일 절호의 기회라며 쾌재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가 맹렬하게 치고 나가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기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정말이지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아찔한 일입니다. 네, 자해 행위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거시적인 위기감이 단지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 즉 지역 상권과 하청 생태계에 이미 직격탄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현장 루포 기사들이 있더군요. 평택 쪽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스트레이트 뉴스의 현장 루포 기사를 보면 거시경제의 위기가 어떻게 이웃들의 삶을 실시간으로 무너뜨리는지 그 나비 효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하청업체만 1,764개에 달합니다. 1,700개나 넘는군요. 삼성이 공장을 멈추거나 투자를 줄이면 이들은 즉각 생존의 기로에 섭니다. 평택 캠퍼스의 상황을 숫자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파업 리스크와 업황 둔화가 겹치면서 삼성의 공장 증설, 즉 P4에서 P6 라인 공사 속도를 조절하거나 중단했습니다. 공사를 멈췄다고요? 네, 그 결과 한창 때 7만 명에 달하던 현장 건설 노동자가 현재 1만 명 안팎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7만 명에서 1만 명으로요. 거리에 6만 명의 근로자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네요. 지역 상권이 버틸 재간이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줄을 서서 먹던 평택 캠퍼스 주변 식당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고 임대료를 감당 못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감기약이나 파스를 사가던 근로자들이 사라지면서 동네 약국 매출도 30%나 급감했습니다.
아, 약국까지 타격을 받네요. 부동산 타격은 더욱 뼈아픕니다. 삼성 배우 도시로 꼽히며 들썩이던 고덕신 도시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2021년 9억 원에서 최근 5억 7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36%가 폭락한 수치입니다. 상가 공실은 도처에서 속출하고 있고요. 참담합니다. 거대한 산업의 톱니바퀴가 삐걱대는 순간 그 동네에서 밥집을 하고 약국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숨통부터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연쇄적인 붕괴죠. 대기업 노조의 파업결이 한 번에 지역 상권이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현상을 우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파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안을 짚어봐야 합니다. 힉스 패러독스처럼 매번 눈치 게임, 치킨 게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계나 전문가 그룹에서 내놓은 실질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행히 논리적인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송원재 교수는 정보 비대칭을 없애기 위해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막연히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ROIC나 EVA 같은 객관적 지표에 기반해 보상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ROIC, EVA, 그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쉽게 풀어보죠. 우리가 카페를 차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카페 비유 좋네요. 1억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 A카페가 있고 10억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 B카페가 있습니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똑같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겉보기엔 똑같죠. 하지만 장사 효율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ROIC는 바로 이 얼마의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를 뽑아냈느냐를 냉정하게 보는 거군요. 아, 정확한 이해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600 폭등해서 우연히 번 돈인지 아니면 진짜 경영 효율화와 임직원들의 땀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인지를 정밀하게 발라내어 성과를 측정하자는 것이죠. 둘째로 제안된 대안은 캡과 클로백 메커니즘의 도입입니다. 캡과 클로백이요. 성과급을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두고 반대로 손실이 났을 때는 뱉어내게 한다는 건가요? 네, 노조는 현재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 성립하려면 호황기에는 두둑한 성과급을 주되 상한을 정해 미래 투자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경영 위기나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기지급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거나 다음의 성과에서 차감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리스크를 진짜로 같이 나누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파업이라는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 장치를 의무화하고 파업 돌입 전 노사가 냉정하게 상황을 돌아보는 쿨링오프, 즉 냉각기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모두가 당장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대안들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자료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 그리고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보상 요구, 당연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네,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전장은 평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피말리는 AI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전환기에 내부의 삽바 싸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공급망에서 밀려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기업 하나가 흔들리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태계에 얽힌 1764개의 하청업체들, 평택과 화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수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떠받쳐온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기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들은 무겁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가 정보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가경제라는 더 큰 숲을 보며 파국을 막는 현명한 타협점을 찾기를 강력히 기대해 봅니다. 네, 부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수많은 기사와 리포트들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참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서늘한 대목이 하나 있어 선배님들과 나누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대목인가요?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은 이미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단기간의 직접적인 생산 타격은 시장의 우려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아, 네. 그런 분석이 있었죠.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이런 노조 리스크와 파업의 위협이
앞으로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된다면 경영진과 글로벌 고객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겠죠. 아마도 그들은 인간 노동자를 생산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야말로 사람의 개입이 0인, 100% 무인, 완전 자동화 라인 도입을 극단적으로 앞당기려 들지 않을까요? 와,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몫을 지키기 위해 꺼내든 파업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역설적이게도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일자리 그 가치를 영원히 소멸시켜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방아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역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깊이 굽씹어 보실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노동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네요. 한 주간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선배님, 가장 여러분의 하루를 깊이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